3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 장의 종이장보다 가볍게 흩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자, 올해로 62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여유를 즐길 때라고들 하지만 저에게 2026년의 이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가혹한 계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 창가에 앉아 볕을 쬐며 며느리가 보내준 손주 사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국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남편 김영수 앞으로 온 서류였지만 남편이 외출 중이라 제가 대신 사인을 하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는 글자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법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성실한 회사원 아내로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과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유산까지 털어넣은 이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 금액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위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수 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매달 나오는 연금과 작은 상가 임대료로 우리 노후는 걱정 없다고 늘 호언장 당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아가며 살았습니다. 내 자식들 기 안 죽이고 시집장가 보낼 때 보태주려고, 내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살았는데 집이 압류라니요. 저녁 무렵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더군요.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요 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줬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압류 통지서를 펼쳐놓고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이거 설명해봐요. 당신 나 몰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특유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의 서류를 왜 함부로 열어보고 그래?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뭘 모르다니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노후 자금, 당신 퇴직금 다 어디 갔냐고. 사업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잠깐 도와준 거야. 금방 해결될 일이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듣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늘 쓰던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사업하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빠라고 부르며 아양을 떠는 한 여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가게 월세가 좀 밀렸네. 저번처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걱정 마, 내가 집 담보로 좀 더 당겨볼게. 그 여편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아끼고 아낀 돈을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경제적인 학대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이미 그의 손에 넘어가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제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안타까운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더미 그리고 35년의 배신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통해서 고등어 한 마리를 10,000원에 팔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비싸다고 발길을 돌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꼭 저 같았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고기 한 점 편하게 못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으면서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밥도 안 해놓고.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처음 질러보는 비명이었습니다. 오빠, 당신은 지금 밥이 넘어가?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내 돈, 내 인생 다 내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더군요.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좀 피웠다. 근데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돈 아껴라 잔소리나 하고 그 여자는 나를 대접해줘. 그리고 그 돈 내가 벌어온 돈 내가 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너도 돈 벌든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남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60세가 넘은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 여자의 오빠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죽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까?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울어볼까? 하지만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의 삶은 또 어떻게 망가질까 두려웠습니다. 특히 다음 달 결혼을 앞둔 막내딸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이상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숨어야 하냐고.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모아둔 제 최후의 보루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작은 땅 하나. 남편은 그 땅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명자야, 이건 절대 남편 주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여자 인생 모르는 거다. 라던 어머니의 유언이 마치 예언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집을 포기하고 남편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지막 자존심인 그 땅까지 팔아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계속할 것인가. 남편은 여전히 밖에서 그 여자와 전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수처로 살지 않겠다고. 이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경제적 파멸은 그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에 저까지 동행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비극의 일막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평생 일궈온 터전이 무너져 내린 순간.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세웠는지 그 독하고도 처절한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려 합니다. 60대 여성이 돈도 없고 백도 없을 때 오직 엄마라는 이름과 나라는 자아 하나로 어떻게 세상과 맞짱을 떴는지 말입니다. 남편 영수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이혼 서류와 함께
그가 저지른 모든 부정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숨겨둔 그 작은 땅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5년의 갈등은 이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생각입니다.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마치 가스 누출이라도 된 것처럼 숨이 막히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근 채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머리맡에는 남편 영수 씨가 사다 놓은 전복죽이 식어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죠. 35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내 노후 자금을 털어 다른 여자 뒷바라지를 했다는 사실보다 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제 자신의 생리적인 욕구였습니다. 명자야, 내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다. 거울 속에 저는 단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곳곳에 배신자의 손길이 닿은 이 공간을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옷가지 몇 벌과 속옷을 챙겨 캐리어 지퍼를 닫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가한 큰아들과 다음 달 결혼을 앞둔 막내딸이었습니다. 제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아마 아버지가 겁이 나 아이들을 불러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좀 나와봐요. 우리 이야기 좀 해.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식탁 옆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나 이 집 나갈 거다. 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지? 난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단 한 지붕 아래서 숨 쉴 수 없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내딸의 눈에서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나 다음 달에 결혼이잖아.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 알면 나 뭐가 돼?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식장에 들어가야겠어?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돼? 딱 이번 한 번만.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식 투자가 좀 잘못돼서 사기당한 셈 치자고요. 그 여자 문제는 아빠가 다 정리하겠대요. 지금이 나이에 이혼해서 엄마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요? 엄마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 없는데 밖은 지옥이에요. 제발 자식들 얼굴 봐서 한 번만 덮어둬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의 무너진 가슴, 35년의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고통보다 본인들의 체면과 안위가 먼저인 아이들.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너희들한테 나는 뭐니? 너희들 앞길 축복해 주려고 존재하는 배경지 같은 거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속이 문드러져서 암이 생길 것 같은데 너희들은 내 결혼식이 더 중요해? 남편이 이때다 싶어 제 발치로 기어와 발목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사업, 자금 좀 빌려주면 금방 갚는다고 해서 나도 우리 노후 자금 불려보려고 그랬던 거야. 다 당신이랑 애들 잘 살게 해주려다가. 거짓말 마. 당신 그 여자한테 오빠 소리 들으면서 내 이름 팔아 돈 갖다 바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가 비명을 지르자 남편은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 집 담보 대출 받은 거 내가 어떻게든 몸을 써서라도 갚을게. 나 버리지 마. 나 이 나이에 당신 없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그 비굴한 모습이 더 징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애원 섞인 눈망울과
당장 갈 곳 없는 현실이 제 발목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62의 나이. 통장 잔고는 영원.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압류 위기. 친정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자식들 집에 얹혀 살자니 며느리 눈치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짐을 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짐을 풀린 것이지요. 아이들은 제가 남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안심한 듯 돌아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숨죽여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강요된 인내인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 속에서도 머리 한쪽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지금 맨몸으로 나가는 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다. 저 배신자에게 내 인생을 다 내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건 어머니가 원하신 삶이 아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용서해서 남은 거 아냐? 내 자식들 앞길 망치기 싫어서, 그리고 당신이 망쳐놓은 내 돈 다 찾아내려고 남은 거야. 오늘부터 이 집 안방은 내가 써. 당신은 거실에서 자. 그리고 당신 휴대폰, 통장, 인감도장 다 내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성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기심을 확인했고 남편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빚더미 속에서 내 몫을 찾아내고 저 당당한 배신자에게 가장 아픈 복수를 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명자야, 울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비밀스러운 등불, 그 땅의 서리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막 담장을 넘기 위해 몸을 움츠린 고양이였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담보로 잡힌 채 시작된 이 위태로운 동거.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저는 밥을 씹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저 남자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찬란한 황혼을 스스로 되찾아오겠노라고 말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침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는 평범한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배신의 굴레에서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인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제가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줄 알았는지 며칠이 지나자 다시 은근슬쩍 길을 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좀 풀어.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 간 돈도 그 여자가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다 이자 쳐서 갚기로 했어. 그 뻔뻔한 입술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나를 살리겠다. 남편이 거실에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한복 상자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에 쥐어주었던 빛바랜 종이 한 장과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명자야, 이건 절대 영수한테 말하지 마라. 내 남편 성실함. 거 알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법이야. 이건 내가 내 아버지
몰래 평생 남을 팔고 바느질해서 모은 땅이다. 내가 나중에 정말 힘들 때 그때 꺼내 써라.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당시엔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잘 살아. 하며 웃어넘겼던 그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쓸모없는 맹지라고만 생각해서 잊고 살았던 그곳. 저는 다음 날 남편에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평생 가본 적 없는 부동산과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이 작년에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제 손을 잡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땅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지금 아파트 압류된 거 몇 채는 갚고도 남아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제가 겪을 이 비극을 예견하셨던 걸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수억 원을 갖다 바치고 집을 담보로 잡혔을 때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저에게 이 구멍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의 빚을 갚는데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이건 내 인생의 탈출구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 영수의 불륜 증거와 재산 탕진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모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유산을 제 명의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 가고 호기롭게 명품 가방을 선물할 때 저는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그가 저지른 경제적 유책 사유를 하나하나 서류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경제 개념이 없어서 몰라. 내가 이번에 친구한테 정보 들었는데 이거 한 번만 터지면 우리 집 빚 다 갚고 떵떵거릴 수 있어. 하며 또다시 제 눈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날이 머지 않았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돈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에서 나중에 꼭 갚아야 해라고 적힌 메시지를 모두 복원해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남편이 제 허락 없이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차려달라는 저녁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가 맛있게 찌개를 떠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집 압류 통지서 온 거 그거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당신 어디 숨겨둔 돈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큰 게 하나 있더라고. 걱정 마. 조만간 당신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을 거야.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다시 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탐욕에 젖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부드럽게 쳐내며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이 받을 보상은 돈이 아니라 이혼장과 빚더미뿐이야. 이것은 60평생 남편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이명자의 화려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 저를 깨웠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울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걸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반전을 잡는 힘은 평생의 인내와 지혜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믿었던 자식들과 돈, 그리고 그 여자까지 모두 그를 떠나게 될 그 찬란한 파멸의 무대를 말입니다. 그 감동적인 이별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6년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도 시리고 투명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차려준 북엇국을 평소처럼 들이키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 가증스러운 평화라니. 35년을 매일같이 봐온 그 먹는 입술, 국물을 넘길 때마다 까딱거리는 목구멍의 움직임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징그럽고 소름 끼치던지요. 저는 거실 한쪽에 미리 싸둔 작은 가방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를 정리하는데 고작 가방 하나면 충분하더군요.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 간다며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나서며 제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나 저녁 늦게 올 거니까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 10,000원은 제 35년의 헌신에 대한 그의 마지막 대가였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참아왔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첩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저와 영수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베넷 저고리, 유치원 가방, 그리고 제가 신혼. 초부터 10원짜리 하나까지 기록해온 낡은 가계부 더미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야, 너는 참 열심히도 살았구나. 고기 한 근 살 때 벌벌 떨고 아이들 새 운동화 하나 사주려고 정육점 앞에서 1시간을 고민하던 너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거니?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제 이름이 적힌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정수기 렌탈 계약서조차 다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이 집의 유령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서랍 구석에서 발견된 그의 낡은 지갑이 제 마지막 자비심마저 앗아갔습니다. 제가 결혼 10주년 때 큰맘 먹고 사줬던 그 지갑 안에는 제가 아닌 그 여자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달고 다른 가죽 지갑 안에서 웃고 있는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파괴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3통의 봉투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보내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 그리고 그가 빼돌린 재산들에 대한 법적 압류 통지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집의 배경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련다. 너희들의 체면보다 내 영혼이 타 죽어가는 게 더 무서워졌다는 마지막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봉투 안에는 그가 제 명의를 도용해 몰래 가입했던 모든 보험의 해약 환급금 영수증을 넣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데 보탰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안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웠습니다. 명자야, 고생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리는 띠리릭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딛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제 손목에 걸린 가방 하나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나왔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좀 지내보련다. 짧은 메시지를 남긴 채요. 역 광장 큰 전광판에는 2026년 새해를 축하하는 광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진정한 새해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배신은 저를 가두고 있던 낡은 껍데기를 깨뜨려준 도끼였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저를 조롱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줄 알아. 라고 소리치던 그의 환청을 비웃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땅, 제 유일한 희망의 땅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세월처럼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제 과거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길이었으니까요. 60세가 넘어 시작하는 이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자, 이름 석자가 적힌 새 통장을 가슴에 품고 저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그 집을 나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6년의 이 겨울은 1년 전 그 시렸던 추위와는 참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작년엔 살을 내던 찬바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올해의 바람은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도심 외곽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보이는 작은 집 1층에서 꽃차 카페 명자의 봄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60 넘은 여자가 혼자서 무슨 카페야? 남편한테 빌어서라도 집 한 칸은 차지하고 있지 그랬어.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정리하고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챙기려 했던 보험금들을 법적으로 되찾아 제 온전한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찍힌 통장에 억 단위의 숫자가 찍히던 날, 저는 은행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꺼꺼 울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꿈, 제가 깎아먹었던 자존심,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눈물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싱그러운 꽃향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남편의 찌든 담배 냄새나 쾌쾌한 등산복 냄새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고른 국화차, 목련차의 향긋한 내음이 온 공간을 채웁니다. 아침 10시 카페 문에 오펀 팻말을 걸 때마다 저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남편 영수 씨의 소식은 얼마 전 큰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떵떵거리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그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내연녀는 남편에게 남은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아주 차갑게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느 낡은 빌라 지하방에서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명자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합치자며 울며불며 매달리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이방인의 목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차단 버튼을 누르는 제 손길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합니다. 처음엔 엄마가 너무 독하다며
원망하던 막내딸도 당당하게 제 삶을 꾸려가는 저를 보며 지난달엔 예쁜 앞치마를 선물해 주더군요. 엄마 미안해. 엄마 인생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네. 결혼만 생각했어 지금. 엄마가 훨씬 예뻐.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35년 묵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60대라는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물어가는 해가 세상에서 가장 붉고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명자라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로지 나만을 위한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내가 일군 노동의 대가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제 생애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가끔 카페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자식들 눈치 보느라, 세상 눈치 보느라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참으며 살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화병에 문드러진 가슴을 부여잡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겠지요.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느냐, 남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지갑을 열어 차 한 잔을 사 마실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황혼의 존엄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 중에도 혹시 과거의 저처럼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남편의 배신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만의 땅을 찾으세요. 그것이 기술이든 작은 적금이든 혹은 잊고 지냈던 꿈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제 카페 앞마당에는 이제 막 겨울을 견뎌낸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저 차가운 눈바닥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어코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죠. 제 인생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도 저 매화꽃과 같습니다. 가장 추울 때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그 강인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35년의 긴 전쟁을 끝내고 찾아온 평화. 저는 이제 이 평화를 즐기며 남은 생을 찬란하게 채워가려 합니다. 이명자로 태어나 이명자로 살다가 이명자로 아름답게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의 황혼은 이제 막 시작된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저 명자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